줘봐! 촌년이 어딜 감히 나한테 이런 걸 먹이려고 해? 서영이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말순을 향해 던졌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이 공중에서 흩어지며 말순의 옷에 쏟아졌습니다. 마당에는 비린 냄새와 침묵만이 남았죠. 말순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떨리는 입술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 준호는 문 앞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김치통 속에서 발견된 충격적인 비밀. 한 통의 김치가 밝혀낸 가족의 진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겨울 아침 공기는 차갑고 맑았습니다. 윤말순은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대야를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고 앞치마는 이미 붉은 물이 들어 있었죠. 절인 배추를 하나씩 들어 올려 물기를 털어내는 그녀의 손놀림은 익숙했습니다. 60년을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이번엔 고춧가루를 좀 덜 넣어야겠어. 말순은 혼잣말을 하며 양념을 섞기 시작했습니다. 마늘과 생강, 젓갈이 섞이는 냄새가 마당 가득 퍼졌습니다. 그 냄새는 오래된 것이었지만 여전히 그녀를 살아있게 만드는 냄새였죠. 대문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습니다. 털코트를 입은 박서영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하얀 얼굴에는 화장이 가득했고 손톱은 붉게 칠해져 있었습니다. 도시에서 내려온 지 사흘째였지만 그녀는 여전히 이곳이 낯설어 보였습니다. 서영아, 저기 절인 배추 좀 이리 날라다 줄래? 말순이 며느리를 향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저 냄새 때문에 못하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말순은 잠시 손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영은 몇 걸음 뒤로 물러서며 코를 막았습니다. 이게 뭐 이렇게 냄새가 나요, 진짜. 서영은 투덜거리며 휴대폰을 다시 들었습니다. 화면에는 SNS 피드가 떠 있었고 그녀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말순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배추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웃 한복내가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말순이 김장하네. 며느리도 예쁘고 좋겠어. 복내의 목소리는 밝고 정겨웠습니다. 서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복내는 잠시 서영을 바라보다 말순에게 손을 흔들고 돌아갔습니다. 말순은 다시 김치를 버무리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시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김치는 겨울을 나는 양식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서영이 언젠가 이 맛을 알게 되길 바랐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말순이 손을 씻고 있을 때 복내의 손녀가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거 보세요. 소녀는 휴대폰 화면을 말순에게 내밀었습니다. 화면에는 서영의 SNS가 떠 있었습니다. 사진 속 배추더미 옆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이게 삶이냐, 냄새 폭탄. 그 아래에는 웃는 이모티콘이 여러 개 달려 있었습니다. 말순은 화면을 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준호는 밥을 먹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김치를 집어 입에 넣더니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이게 뭐예요? 너무 짜잖아요. 그녀는 김치를 뱉어내며 말했습니다. 말순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엔 덜 짜게 할게. 그러나 서영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을 던지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 진짜 못 살겠네.
서영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말수는 밥그릇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 공기는 더 차가웠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죠. 말수는 김치통을 하나씩 덮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흘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이 방에서 나와 마당으로 걸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김치통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음식이에요? 서영은 김치통을 말순에게 던졌습니다. 김치 국물이 튀어 말순의 옷에 쏟아졌습니다. 붉은 국물이 앞치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촌년이 어딜 감히 나한테 이런 걸 먹이려고 해? 서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말수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보았고 아내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리고 방으로 들어갔을 뿐이었죠. 마당에는 김치 냄새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말수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쏟아진 김치를 주워 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마당에서 들리던 어머니의 발소리가 없었습니다. 그는 이상한 기분에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마당은 텅 비어 있었고 김치통만 조용히 놓여 있었죠. 어머니? 준호는 어머니의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불은 깔끔하게 개져 있었습니다. 어제의 김치 냄새 대신 공허한 정적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옷장을 열어보았습니다. 낡은 외투 하나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서랍 위에는 어머니가 늘 끼고 다니던 반지도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서영이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가자 그녀는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셨어?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영은 컵을 들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글쎄요, 그냥 친정 가신 거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만 길게 울릴 뿐 받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 준호가 말했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뭘 신고해요? 어른이 잠깐 나간 건데. 오버하지 마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SNS를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아내를 바라보다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한복내는 대문 앞에서 빗자루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다가가자 복내는 빗자루를 멈췄습니다. 준호야, 어머니 찾니? 복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혹시 어머니 보셨어요? 복내는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새벽에 트럭 타시는 거 봤어. 짐도 없이 그냥 올라타시더라고.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복내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무슨 일 있었지? 마당에서 소리 들렸는데.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복내는 그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말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그녀를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하나둘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 앞에서, 버스 정류장에서 그들의 입에서 같은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며느리 때문에 가출한 거래. 김치통 던졌다던데 맞아? 그 서울 사람 말이지.
SNS에 시어머니 욕했다잖아. 소문은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서영이 마트에 가면 사람들은 힐끗힐끗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그녀가 지나가면 대화가 멈췄습니다. 서영은 그 시선들을 느끼며 빨리 걸음을 옮겼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서영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방에 들어오자 그녀는 옷을 가방에 집어넣으며 말했습니다. 나 서울 가야 해요. 촬영 있어요.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안 계신데 어떻게 가? 서영은 가방 지퍼를 올리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 책임이에요? 어른이 알아서 가신 건데. 준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을 나와 마당으로 갔습니다. 그날 저녁 서영의 SNS에 새 게시물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시골살이 실패기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시골은 정말 낭만이 없어요. 댓글에는 웃음 이모티콘과 함께 응원의 메시지가 달렸습니다. 하지만 일부 댓글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찾으셨어요? 김치통 사건 진짜예요? 서영은 그 댓글들을 삭제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아침 한복래는 마당을 쓸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김치독 뒤편에 작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봉투는 깨끗했고 테이프로 단단히 봉해져 있었죠. 복래는 봉투를 들고 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준호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뜯자 안에는 작은 메모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말순의 글씨였습니다. 서류는 김치 속에 있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준호의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메모를 들고 마당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김치통들이 그를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당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김치통 뚜껑을 하나씩 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통에는 빨갛게 익어가는 김치만 가득했습니다. 두 번째 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복래가 옆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세 번째 통을 열었습니다.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을 김치 속으로 집어넣어 바닥을 더듬었습니다. 뭔가 딱딱한 것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냈습니다. 비닐로 여러 겹싸인 종이 뭉치였습니다. 그는 비닐을 벗기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서영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준호가 김치통을 뒤지는 모습을 보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 뭉치를 펼쳐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장은 토지 소유권 등기부였습니다. 준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에는 아버지의 이름 옆에 어머니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는 어머니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두 번째 서류는 재개발 안내문이었습니다. 마을 뒷산 일대가 관광단지로 조성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준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땅은 바로 어머니 명의로 된 땅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감정평가서였습니다. 땅의 시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숫자를 3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수십억 원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서영이 다가와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종이를 훑어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어머니가 이런 땅을 가지고 계셨어요? 준호는 다음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탁 이전 계약서였습니다. 수익자란에는 박서영의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서영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나한테 주려고 하신 거예요? 준호는 계약서 하단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빨간 펜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글씨였습니다. 모욕을 받은 날로 효력 무효. 그 아래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통 사건이 일어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습니다. 그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꽉 쥐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한테 다 주려고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난 몰랐어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복래는 조용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지막 서류를 펼쳤습니다. 상속포기 각서였습니다. 말순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었으나 사람의 값어치를 확인했기에 이를 철회함. 문장 끝에는 날짜와 함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며느리를 믿으려 했던 것입니다. 서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돈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심이었습니다. 어머니, 서영의 입에서 작은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는 떠났고 그 마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한복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아도 소문은 이미 퍼지고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이 지나가다 이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곧장 가게로 돌아가 단골 손님에게 말했습니다. 그 손님은 또 다른 이웃에게 전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마을 전체가 알게 되었습니다. 말순이 며느리한테 땅을 주려다가 말았대. 수십억짜리 땅이었다던데? 김치통에 서류를 숨겨뒀다잖아. 사람들은 혀를 찼습니다. 서영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울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광고주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희 계약 취소하려고 연락드렸어요.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였습니다. 서영은 변명하려 했지만 상대방은 이미 전화를 끊었습니다. 준호는 서류를 다시 비닐에 싸서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영은 마당에 혼자 남았습니다. 김치통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저녁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마당에는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서영은 김치통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안에 담긴 것은 김치만이 아니었습니다. 집 서울의 밤은 시끄러웠습니다. 서영의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알림음이 1번, 2번, 10번, 100번 울렸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지 않으려 했지만 결국 손이 움직였습니다. SNS 채널에는 댓글이 폭주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실종 사건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여기저기 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마을의 이야기를 온라인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김치통 며느리 맞죠? 돈 때문에 시어머니 내쫓았다면서요? 이런 사람이 인플루언서라니 웃기네요. 악성 댓글이 눈사태처럼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영의 이메일함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광고주들이 하나둘씩 계약 취소 통보를 보냈습니다. 화장품 회사, 의류 브랜드, 건강식품 업체까지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협찬으로 유지되던 그녀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팔로워 수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1000명씩 떠나갔습니다. 이틀 만에 10,000명이 사라졌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던지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영이 문을 열자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박서영 씨 맞으시죠? 그는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서울 본가에 대한 대출 독촉장이었습니다. 서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거 이번 달까지 갚으셔야 합니다. 남자는 차갑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서영은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시골집에서 준호는 어머니의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장을 뒤지고 책상을 살폈습니다. 낡은 수첩 하나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어머니의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법무사 방문이라는 글씨가 보였습니다. 날짜는 사라지기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준호는 수첩을 들고 마을 법무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법무사는 준호를 보자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님께서 다녀가셨죠. 그는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말수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정리해둔 상태였습니다. 재산 이전 절차를 모두 마치셨어요. 새 명의자는 법무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준호는 숨을 참고 기다렸습니다. 박준호 씨, 당신입니다. 준호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결국 아들에게 모든 것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며느리분 명의로 하려다가 취소하셨어요. 그날 표정이 참 슬퍼 보이셨죠? 법무사의 말에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닦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한복래가 준호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메모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거 봐. 메모에는 말순의 글씨로 주소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 공장 근처였습니다. 어머님이 마지막으로 거기 가셨다던데. 슈퍼 주인이 봤대. 준호는 메모를 받아들고 곧장 차에 올랐습니다. 복래도 함께 탔습니다. 김치 공장은 마을 외곽에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고 주변은 한적했습니다. 준호는 공장 뒤편의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준호는 휴대폰 불빛을 켰습니다. 바닥에 뭔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늘 끼고 다니던 고무장갑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손수건이 놓여 있었습니다. 말순이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준호는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옷감이 차갑고 뿌옇게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래는 창고 밖을 둘러보다 작은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땅에 질질 끌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방송에서 긴급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윤말순 씨로 추정되는 신원을 확인 중입니다. 방송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마다 일손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준호는 마당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다시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서울에서 서영도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누군가 마을 방송을 녹음해 SNS에 올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화면을 보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이 깨졌지만 그녀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은행에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서영은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그녀의 손은 떨렸습니다.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골 마을은 조용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손수건을 꽉 쥐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서영은 텅 빈 집에서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흘 뒤 시골 교회당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입구에는 윤말순의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 속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찍은 사진이었지만 그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상주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한복래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호야, 힘내. 복래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슈퍼주인, 약국 사장, 버스 기사, 미용실 사장님까지 모두 왔습니다. 그들은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훔쳤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말순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김치도 잘 담그고 마음씨도 곱고 며느리 복은 없었지. 사람들의 속삭임이 교회당을 채웠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서영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검은 원피스를 입고 있었지만 화장은 하지 않았습니다. 맨 얼굴이었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영은 그 시선들을 견디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말순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미소가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 그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 뿐이었습니다. 뒤에서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며느리야? 김치통 던진 사람 맞지? 뻔뻔하게 여기까지 와. 서영은 그 말들을 들었지만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서영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텅 빈 눈빛뿐이었습니다. 서영은 그 눈빛을 보고 더 큰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이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 성경을 펼쳤습니다. 윤말순 집사님은 평생 이웃을 사랑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도 말순을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의 손은 언제나 누군가를 위해 움직였습니다. 김치를 담그고 밥을 짓고 이웃의 아픔을 어루만졌습니다. 교회당은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목사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에 서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우리는 그 아픔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목사님은 눈물을 닦으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서영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교회당이 텅 비자 그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차 트렁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김치통이었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통에는 그녀가 처음으로 담근 김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며칠 동안 혼자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렸습니다. 고춧가루 양도 젓갈 비율도 인터넷으로 찾아가며 했습니다. 손이 맵고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김치통을 영정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이거라도 받아주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김치통 위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때 영정 옆에 놓인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은 나무 상자였고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습니다. 서영은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며느리에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순의 글씨였습니다. 서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를 펼치자 말순의 정갈한 글씨가 나타났습니다. 서영아,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거야. 첫 문장을 읽는 순간 서영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나는 내가 착한 아이라고 믿었어. 도시에서 자라 힘든 것도 이해했지. 하지만 사람의 값은 김치처럼 오래 묵혀봐야 안다는 걸 너는 몰랐구나. 서영은 편지를 읽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김치는 처음엔 맵고 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깊은 맛이 나지. 사람도 마찬가지야. 내가 언젠가 그 맛을 알게 되길 바랐는데 내가 너무 서둘렀나 보구나. 편지는 그렇게 끝나 있었습니다. 서영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교회당에는 그녀의 울음소리만 울려 퍼졌습니다. 준호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은 서영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편지를 보았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영정 앞에 앉아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고 매서운 바람이었지만 두 사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복내는 우체국에서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손에는 연금 통장과 몇 통의 우편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을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이었습니다. 우체국 앞 벤치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 봉투 하나가 바람에 날리지 않게 돌로 눌러져 있었습니다. 복내는 이상하다는 생각에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시청 토지과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발신인 란을 보았습니다. 윤말순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복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봉투를 열까 말까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준호가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복내는 봉투를 품에 안고 준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준호는 마당에서 김치통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담근 김치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려는 참이었습니다. 복내가 대문으로 들어서자 준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내 이모. 준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힘이 없었습니다. 복내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우체국 앞에 있었어. 어머님이 보낸 거야. 준호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는 서류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 매매 취소 신청서였습니다. 말순이 직접 작성한 것이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상속 명단이었습니다. 상속자는 단 한 명, 박준호였습니다. 며느리 박서영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세 번째는 법무사에게 보낸 지시서였습니다.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이 서류를 시청에 제출할 것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수는 모든 것을 계획해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떠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내는 옆에서 서류를 함께 보았습니다. 그녀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말순이가 끝까지 너를 지키려고 했구나. 복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는 저한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느리한테도 기회를 주셨어요.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복내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오후 복내는 마을 회관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복례는 그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말순이 남긴 서류에 대해, 상속 명단에 대해,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선택에 대해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말순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네. 며느리는 뭘 받았나? 아무것도 못 받았대. 자기가 저지른 일 때문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순식간에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저녁 무렵에는 모든 집이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말순의 선택은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서울에서 서영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습니다. 광고도 끊겼고 팔로워도 떠났고 돈도 바닥났습니다. 그녀는 시골로 내려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에 메시지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한복래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모든 걸 준우한테 남기셨어. 당신 이름은 없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서영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돈도 명예도 가족도 모두 잃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무릎을 안고 울었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 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복례는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그녀는 평소 SNS를 잘 사용하지 않았지만 이번만은 달랐습니다. 손녀의 도움을 받아 글을 작성했습니다. 진짜 효도는 사진이 아니라 손끝에 있습니다. 그 아래에는 말순의 이야기가 짧게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를 담그던 그녀의 모습, 마을 사람들을 돌보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선택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글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공유가 되고 댓글이 달리고 기사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순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서영을 김치통 며느리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복례의 글을 보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김치통들이 그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대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그를 쓰다듬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방송에서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고인 윤말순 씨의 유언이 공개되었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사람들은 라디오 앞에 모여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인은 모든 재산을 아들 박준호 씨에게 남겼으며 마을 발전을 위해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방송이 끝나자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말순의 마지막 선택을 존중하는 박수였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어머니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이불 냄새를 맡았습니다. 어머니의 채취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이불을 꼭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할게요. 준호는 속삭였습니다.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불었지만 그의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여전히 그를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서영은 서울행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시골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논밭과 산 그리고 작은 마을들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 플랫폼을 지나 지하철을 탔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지만 이제는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문 앞에 취재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서영 씨, 시어머니 실종 사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영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문을 열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자 밖에서 초인종이 계속 울렸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SNS 알림이 999개를 넘어서 있었습니다. 모두 악성 댓글이었습니다. 서영은 휴대폰을 던져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협찬 계약은 모두 해지되었습니다. 남아있던 광고 촬영도 전부 취소되었습니다. 통장 잔액은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출 독촉 전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왔습니다. 서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자는 계속 쌓여갔습니다. 연체 이자가 발생했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한 달 뒤 집 앞에 압류 딱지가 붙었습니다. 서영은 그 딱지를 보며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같은 시각 시골 마을에서는 달랐습니다. 준호는 어머니가 남긴 땅을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대신 그곳에 김치 공장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머니의 이름을 건 공장이었습니다. 윤말순 김치 간판에 새겨진 이름은 단정하고 깨끗했습니다. 준호는 간판을 올려다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한복내가 옆에서 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말순이가 좋아하셨을 거야. 복내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준호를 돕기 위해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배추를 나르고 김치를 담그고 포장을 도왔습니다. 아무도 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공장 개업 날이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테이블이 놓였고 김치가 가득 담긴 그릇들이 올려졌습니다. 복내가 첫 김치를 맛보았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말순이 손맛이 나는구나. 복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김치를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준호는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김치 항아리 앞에서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이건 어머니의 김치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묵념했습니다. 붉은 김치 국물 위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그 국물 속에는 준호의 눈물도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다짐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멀리서 한 사람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을 입구에서 공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가 김치를 나눠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은 평화로웠고 따뜻했습니다. 서영은 자신이 그 안에 있을 자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어머니가 남긴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장례식 때 가져온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서영은 손수건을 꽉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서영은 돌아섰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향하는 그녀의 뒷모습은 쓸쓸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알아보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서영은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윤말순 김치 공장이 보였습니다. 간판이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공장은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사라졌습니다. 서영은 손수건을 펼쳐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말순이라고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수건을 입술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버스 안 사람들은 그녀를 쳐다보았지만
서영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잃어버린 것들은 더 멀리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멀리 말입니다. 서영은 그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시골 마을에는 어둠이 내렸습니다. 공장에는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준호는 김치통을 하나씩 점검하며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한복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오늘 서영이가 왔었어. 준호는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알아요. 봤어요. 준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복래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공장 안은 따뜻했습니다. 김치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준호는 어머니를 느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묵은 김치의 값 3년이 흘렀습니다. 마을 입구에 새로운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회색 화강암으로 만든 비석은 햇살을 받아 은은하게 빛났습니다. 고 윤말순 기념비라는 글자가 정중앙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비석 옆에는 또 다른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치의 온도는 사람의 마음과 같다. 마을 사람들이 함께 선정한 문장이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작은 화단이 조성되어 있었고 계절마다 꽃이 피어났습니다. 제막식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한복래가 천을 벗기자 기념비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쳤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호는 기념비 앞에서 깊게 절을 올렸습니다. 윤말순 김치는 이제 전국적인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서울의 백화점에도 지방의 대형마트에도 그 이름이 있었습니다. 빨간 라벨에 말순의 미소가 담긴 포장지는 사람들에게 친숙했습니다. 진정성이 담긴 김치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장은 규모가 3배로 커졌습니다. 마을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얻었고 귀농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준호는 직원들을 가족처럼 대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 가을날 공장 사무실에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준호는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안에는 봉사활동 소식지와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발신인은 박서영이었습니다. 준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영의 글씨는 예전보다 정갈해져 있었습니다. 준호 씨, 잘 지내시나요? 저는 지금 노인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천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매일 어르신들의 식사를 돕고 말벗이 되어드리고 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 삶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편지 속 서영의 목소리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머님을 닮은 할머니를 만났어요. 김치를 담그시는 모습을 보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것을 잃었는지 그제야 알았어요. 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편지의 마지막 문장이 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언젠가 용기가 생기면 어머님 산소에 다시 찾아뵙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준호는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 김장철이 왔습니다. 서영은 버스를 타고 시골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한 옷 대신 수수한 점퍼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서영은 기념비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비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가방에서 꺼낸 국화꽃을 화단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마를 땅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서영은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산길을 따라 어머니의 산소로 향했습니다. 봉분 앞에는 이미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국화와 과일이 정갈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서영은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절을 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해질녘 준호가 산소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서영을 보았지만 놀라지 않았습니다. 서영도 준호를 보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습니다. 잘 지냈어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잘 지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살아는 있어요. 그녀의 대답은 솔직했습니다. 준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기뻐하실 거예요. 준호의 말에 서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어머니께 절을 올렸습니다. 석양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복래는 마을 방송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매주 하는 마을 소식 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서 원고를 펼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복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라디오를 듣는 마을 사람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3년 전 우리는 소중한 이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정신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복래는 말순의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김치통 사건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말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의 값은 김치처럼 오래 묵혀봐야 안다고. 복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 그 며느리가 다시 왔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러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이 익어가는 과정이 아닐까요? 방송을 듣던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라디오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졌습니다. 공장 마당에는 김치 냄새가 여전히 풍겼습니다. 준호는 직원들과 함께 김장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김치는 정성이야. 사람도 정성이고. 준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쳐내렸습니다. 멀리서 버스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영을 태운 버스가 마을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으로 공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